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김대중을 평가했죠. 김대중은 김영삼과 더불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대표 인사죠. 근데 이제 김영삼이나 김대중도 군사정부를 겪었죠. 산업이 발전하는 걸 봤어요. 원래는 산업화를 반대하던 인사들인데 그 효과를 보니까 산업은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좀 생각이 바뀐 거죠. 산업화를 반대하다가. 근데 김영삼은 이제 경제 정책에 있어서 큰 어떤 수정을 가하진 않죠. 수정을 가하진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주장하던 바를 많이 실시하죠. 대표적인 반일 정책, 조선 총독부 철거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잖아요. 군사정부는 지원을 받아서 더 큰 위기를 넘겼는데, 또 평시작전권을 회수하고 그 반미 정책의 일환인 거죠. 사실상 공산주의자들이 요구하던 바이죠. 그래요. 김대중도 마찬가지로 이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뀐 거죠. 원래,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근데 한국의 공산주의를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모든 생산 시설을 국유화하는 거죠. 그 전에 사회주의라는 얘기도 많이 쓰죠, 공산주의를. 그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는 뭔가요? 특별하게 뭐 어떤 의미는 있죠. 뭐 인간들의 생태계라 볼 수 있는데 중립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근대국가도 뭔가요? 사회죠. 공산주의 국가도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요. 중립적인 언어인 거죠. 공산주의의 반대는 뭔가요, 그러면? 어, 이렇게 보면 돼요. 공산 공산주의다. 공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공동으로 생산한다. 뭐 또 공동으로 소비할 수도 있죠. 근데 각자 소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 배급해가지고. 공동 생산이 핵심인데, 공동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공동 소유해야 된다. 공동 소유, 공동 생산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반대말은 뭔가요? 뭐 생산 방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각자 소유, 각자 생산이 반대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회주, 뭐,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사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단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근대국가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각자 소유, 각자 생산에 기반해서 생산과 소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산주의 국가는 뭔가요? 공동 소유, 공동 생산에 기반하여 어, 생산과 소비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한국에 이제 공산주의가 소개됐을 때 당연히 한국인들 싫어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소수 인사 빼고. 그러니까 나온 게 이제 그래요. 삼균주의죠. 그냥 대기업과 토지만 국유화한다.
대기업과 대기업 소유주를 죄악시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 생각이 원래부터 없었다는 거예요, 한국에. 대기업도 없었거니와 조선시대에는. 민간기업 자체를 잘 인정 안 했죠. 조선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도 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이 원래 있던 생각이 아니다, 한국에. 근데 갑자기 생겼다. 공산주의가 도입되면서 공산주의가 그대로 도입된 게 아니라 한 단계 변형된 게 삼균주의다. 경제적 평등을 강조하면서 대기업과 대기업 소유주를 제약시한다. 그게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 대기업 억제 정책을 쓴다. 그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쓰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는 바람에 대기업을 국유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실상이 너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존재를 인정하되 그냥 억제한다. 최대한 만들지 않는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질 일자리가 대량으로 공급되는 일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양질 일자리를 누가 대량으로 공급하나요? 대기업이 보수가 좋잖아요. 대기업이 하는 거죠. 대기업이 육성해야지 가능한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놀아도 취업이 됐는데 뼈 빠지게 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이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됐겠냐는 거예요. 그래요. 이 경제에 대해서 알면 좀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대기업을 억제하느냐? 나라를 위해서는 대기업을 육성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고. 김대중 같은 사람들은 대기업 제약시하니까 대기업 최대한 억제해야 돼. 중소기업 육성해야 돼. 어떤가요?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또 김대중은 또 뭐 했나요? 또 뭘 도입했나요? 정치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건 정치적인 거고, 경제적인 거고. 정치적으로는 종북 정책을 썼잖아요, 사실. 전략물자까지 비밀리에 보냈잖아요. 금전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게 그걸 용인할 사람은 마찬가지로 종북주의자들이야 용인이 되겠죠. 근데 한국이 정통성이 있다.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이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용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행위는. 이 간첩표로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와 같은 정책은 자연히 국민들을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포퓰리즘 정부 기틀이 완성 일을 하는 거죠. 포퓰리즘 기틀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국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대기업을 제약시하는 거. 노무현 정부도 그대로 개성하죠, 뭐. 계속 개성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얼마나, 그래요. 수용하냐, 이거에 달려있지. 그래요. 어느 정당이나 어느 정도 다 수용을 하죠. 김대중 이후로. 군사정부는 그렇지. 군사정부가 완전히 다른 정부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런가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질이 좋은 사회였는지. 노무현도 뭔가 실현을 하죠.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부 기틀의 완성이 김대중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김영삼부터 시작을 했지만
계속 이제 시행이 되면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중단해야 될 것들인데 한번 찬찬히 살펴보자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기는 세계 경제가 크게 팽창하던 시기였다. 좋은 시기였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붕괴된 국가들은 공산주의 제도가 붕괴돼 버렸죠. 개혁 개방 정책을 썼고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일부 남은 국가들도 공산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 정책을 쓰는 경우가 흔했다. 개혁 개방한다는 건 뭔가요? 시장을 인정한다는 거죠. 공산주의는 시장을 인정 안 하죠. 시장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했죠. 중국이 지금 뭐 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개혁한다. 또 민간 기업을 육성하겠다.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또한 그러한 국가들은 고속 성장을 하였고 그 결과 세계 시장은 큰 폭으로 확장되었다. 그렇죠.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 또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생산자도 늘어나고 뭐 그렇게 되죠. 큰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경제 환경은 어떤가요? 굉장히 좋아진 거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한국은 주로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무역을 하였는데 이 시기 중국, 베트남, 인도 등과의 무역도 확대되었다. 시장이 얼마나 큰 폭으로 증가했나요? 중국 뭐 2003년도만 보더라도 중국이 그 일본과 미국과 대등의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생긴 거죠. 베트남, 인도는 아직까지는 미미했지만 꾸준히 증가하죠. 2006년도에는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더 커지잖아요. 무역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 환경이 굉장히 좋았다 이 말이죠. 일찍이 없던 경제 환경이 펼쳐졌다. 그러면 경제 성장은 어때야 되나요? 2003년까지 한국과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는 미국이었는데 2006년에 이르면 한국과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바뀐다. 큰 시장이 생긴 거죠. 그래요. 베트남, 인도와의 무역도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는 작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한국과 중국의 무역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국제 분업이 원인이 되었다.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반도체, 기계, 화학제품 등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 판매했다. 근데 미국 시장하고 좀 성격이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은 중간재를 많이 중국에 수출해서 또 중국에서 또 완제품이 만들어져서 주로 이제 그게 다른 국가들의 수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꼭 선진국들에만 수출된 건 아니죠. 그 많은 국가들이 수출한 거죠.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 시기 한국이 중국에 판매한 중간재는 전체 수출 금액의 80%에 육박했다. 그렇죠. 하여간 이 시기 중국은 값싼 임금으로 각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다. 그래요. 그런 이제 경제적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대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고 인구는 많았지만 세계에 팔릴 만한 공업 제품을 만들지 못했다. 중국 원래는 좀 그렇죠. 산업이 발전한 국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에 타국으로부터 투자와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이었다. 1960년대, 7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과 비슷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중국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기술 이전을 받았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적극 장려했다. 합작 조건은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해야 했고 자본기술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신 중국 시장 접근권을 얻는 구조였다. 그래요. 2000년대 중국에 대한 산업시설 투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한국의 투자량은 빅3에 속했다. 한국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본, 미국과 더불어 한국은 중국의 산업시설에 많이 투자하는 국가였다. 그렇죠. 외환 위기는 해결되었고 경제 여건은 한국의 사상 가장 우호적이었지만 노무현 정부 시기 경제 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시기보다 0.8% 떨어졌다. 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거의 뭐 막 2배 가까이 증가해도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화랑이었죠. 전두환 정부 때 7.8%, 노태우 정부 때 8.6%, 전두환 정부 때 위기가 있었죠. 위기를 넘기니까 노태우 정부는 더 좋아졌죠. 근데 세계 시장 상황은 뭐 그렇게 뭐 확대되거나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달랐다는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 위기를 넘겼죠. 그럼 세계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 않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때야 되나요? 증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증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예요. 큰 폭으로 증가해야 정상이겠죠. 시장이 2배로 확대됐으니까. 김영삼 정부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외환위기를 겪은.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규모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노태우 정부 규모는 전두환 정부보다 작았냐는 거예요. 상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외환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세계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보다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김영삼 정도에는 이르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80년) 한국은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안 좋았다.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전두환 때는 김대중 때보다. 그러한 경제 위기를 전두환 정부는 구제금융 신청 없이 해결했는데 위기를 탈출한 후 노태우 정부의 경제 성장률은 전두환 정부의 경제 성장률보다 0.8% 높았잖아요. 규모가 컸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이전에 없던 우호적인 경제 환경 속에서도 경제 성장률은 0.8% 감소했던 것이다. 더 우호적인 경제 환경이 있었냐는 거예요. 한국에. 최고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경제 위기를 막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은 김대중 정부보다 떨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반등없이 한국 경제는 추락하기만 하는데 계속 추락하죠.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는 결국 김대중이 제도화한 대기업 억제 정책이 핵심이 되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철폐해야 될 정책이라는 거예요. 산업정책은 군사정부 정책이 맞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정책을 실시하는 건 좋은데 산업정책을 개선하면서 보존하면서 실시가 돼야 되는데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노태우 정부가 대량으로 아파트를 공급한 이후 주택가격은 10년 정도 안정되었다 사실이죠.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 주택가격은 급등했다. 그래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뭐 이때는 통계 자료가 거의 없었으니까 안 나오죠.
김영삼 정부 때 26% 올랐다. 김대중 정부 때 73% 올랐다.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실제로 어떤 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IMF 때 많이 빠졌죠. 바닥에서 보면 73%라 해도 김영삼 정부 때 가격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른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인 거죠. 예전 가격을 회복한 거죠.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94%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심각했던 거죠. 이명박 때 13% 빠지고 박근혜 때 27% 오르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또 엄청나게 올라버렸죠. 87%가 올라버린 거죠.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빠진 게 회복되는 단계였으니까 올랐다고 얘기하는 어렵죠. 경제가 회복되면 주택가격도 회복되는 거죠. 노무현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 다음 문재인 정부 때.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보면 좀 약간 달라요. 조사 기관마다 62%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10%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고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1등일 수도 있어요. 1, 2위 다투는 거죠.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은 똑같았죠. 네, 그러한데 그 뒤에서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요. 노무현 정부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자 반시장 반재산 정책을 실시했는데 통계 집계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사상 최대로 급등했다. 결국 노무현은 사과를 해야 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올라서 미안하고 또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한 번에 잡지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반시장 반재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그대로 계승되죠. 반시장 반재산 정책 때문에 또 급등했다고 봐야 돼. 급등한 거예요, 사실상. 빨리빨리 공급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든 개발을 막으려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죠. 빨리빨리 개발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공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노무현 정부가 한 일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자. 그래, 한번 산업정책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노무현의 산업정책은 김대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리 얘기하면 김대중의 산업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는 있었지만 그러한 의지 달성이 정책의 1순위는 아니었다. 김대중의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정책은 그대로 개성되었다. 그렇죠. 현 시대는 좀 어떻게 현 시대는 뭐 계속 개성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노무현은 첨단 기술을 중소기업에 접목하면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벤처기업이라고 하죠.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통상 벤처기업이라고 부른다. 벤처기업 육성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은 뭐 김대중 때부터 이어져 왔던 거죠. 좀 더 이제 그래요. 계속 추진해 보는 거죠. 정부는 R&D 예산을 확대해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소에 지원했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벤처기업 인정제도, 창업보육센터 확대 등을 통해 연구자가 기업을 세우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중소기업청과 산업은행 등을 통해 벤처기업 전용 대출 펀드, 투자 펀드를 마련했다. 자금 조달시키게 하고 그래야 벤처기업을 만들기 좋아지잖아요. 특별히 새로 육성된 산업은 없었고 노무현 시기에 생겼던 벤처기업 중
대기업으로 도약한 기업도 없었다.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요.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육성한 벤처기업 중에 뭐 대기업으로 도약한 기업이 있었냐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특별히 없잖아요. IT 산업 뭐 대기업들 있죠. 보면 새로 생긴 기업들 다 그 전에 생겼잖아요. 노무현 때 생긴 게 아니잖아요. 대기업 억제 정책을 실시하니 양질 일자리는 대량으로 공급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빚 좋은 게 살구였다. 대기업 억제 정책을 쓰니까 이제 일자리 구하기는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일자리 구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쓰면. 근데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 임금이 올라가서 경제적 평등이 실현될 거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을 육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과 협력해서 생산하죠. 많이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대기업 육성에 성공하면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들은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육성 정책은 동시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기도 한 거예요. 임금 격차를 보라는 거예요. 전두환은 때는 94%였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서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노태 때도 거의 같았죠. 근데 김대중 때 어떻게 되나요? 70%로 급감하죠. 노무현 때 65%로 빠지죠. 이명박 63%. 그러면 근로자들이 임금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산업 육성에 성공하고 기본적으로 이동이 자유로워요. 전두환 노태우 때도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현 시대는 특별한 신분의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지만 그때는 뭐 특별히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훨씬 이동이 자유롭겠죠. 산업 육성에 성공하니까 근로자들이 기회지잖아요. 일자리 구하기 쉬워지고 근로자들은. 그러니까 어떤가요? 대기업 육성에 성공했을 때 오히려 임금이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근데 억제 정책을 쓰니까 어떻게 되나요?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벤처기업 육성한다고 차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대기업 억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면 중소기업이 잘 생기고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김대중 때부터 잘못된 거죠. 하지만 대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한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 시절의 임금 격차가 가장 작다. 확인했잖아요. 거의 같았잖아요. 중소기업 육성한답시고 이상한 짓 하니까 점점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래요. 엉터리인 거죠. 특히 전두환 시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은 거의 같았다.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큰 차이 안 났다는 거예요. 즉 근로자들 간 경제적 평등이 가장 잘 실현된 시기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 시절이지 김영삼, 김대중 이후 정부 시절이 아니다. 또한 임금이 가장 크게 상승하던 시기도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이지 김영삼, 김대중 이후 정부 시절이 아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막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뭐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그러면서 막 이상한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더 나버리죠. 역설적인 거예요. 또 임금 상승률은 어떤가요? 임금을 상승시켜야 된다면서 막 억지로 막 임금을 올리죠. 전두환 노태우 그랬냐는 거예요. 억지로 임금 올린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연평균 임금 상승률은 어떤가요? 전두환 노태우 때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전두환 8에서 10%, 노태우 9%. 거의 같죠.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잖아요. 노무현 때 5%잖아요. 3, 4%, 3%. 이게 왜 그러냐? 경제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제 정책을 써야 되겠냐는 거예요. 답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억지를 부리는 거죠. 사람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결과는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사실은 숨길 수가 없는데 역사적 사실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군사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을 억지로 높이려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적 없었다. 근데 상승률은 제일 높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격차를 줄여 경제적 평등을 달성하려 한 적이 있었던가? 그런 적도 없었다. 그런 적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거의 같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상승률이 10%씩 됐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 사회적 질이 좋았냐는 거예요. 오로지 대기업 육성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그거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또 있죠. 뭐 생산성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중화공업을 육성하고 또 IT 산업 육성하고 두 가지죠. 대기업 육성 정책과 생산성 향상 정책. 또 하나 더 있죠. 수출 중심의 정책. 수출해서 부족한 걸 이렇게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죠. 음. 그래서 그 육성 정책을 하는 와중에 이제 실시되는 것들이죠. 그런 것도. 또한 군사정부 시절에는 근로자들의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다. 결국 산업을 육성하는 데 성공하고 근로자들의 이동이 보장되니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근로자들 간 경제적 평등도 실현되었다. 이렇게 좋은 사회를 가지고 불평등한 사회니 이러면서 날조를 하면서 이상한 정책들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김대중 때나 노무현 때나. 물론 대기업 육성에 성공하니 그에 따른 중소기업들도 절로 육성되었다. 대기업을 육성하면 당연히 협력업체들이 생기죠. 뭐 대기업 육성 정책, 중소기업 육성 정책 그런 게 따로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대기업 육성 정책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 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얘기라는 거예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경지를 가리켜 무의의 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뭐 그냥 한 가지만 하니까 나머지 건 다 달성됐잖아요. 경제적 평등, 임금 상승, 중소기업 육성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대놓고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임금도 제일 많이 오르고 거의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경지를 가리켜 무의의 도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로부터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뭐 하려 하지 마라. 그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뭔가요? 섭리에 따라서 해라.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억지로 막 머리를 짜내서 하려고 해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례가 잘 드러나잖아요. 김대중 오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딱 이치에 맞게 딱 하니까, 집중해서 하니까 다 달성된다는 거예요. 도상무이 무불이. 도는 늘 하는 일이 없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 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는 늘 하는 일이 없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행하지 않음이 없다. 다 한다. 이 말이죠. 행하지 않으면서 어찌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거를 군사정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사례가 군사정부의 산업정책이다. 산업 육성에 성공하니 신경도 쓰지 않은 것들이 절로 달성되지 않는가?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으면 없다. 그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이치에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절로 다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참뜻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이런 글들은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고 보면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없는데 다 한다? 무슨 말이지? 근데 경험이 좀 있고 좀 이런 어떤 사회에 대해서 좀 알면, 또 인생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면, 아, 이, 이렇게 해라는 말이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